자, 오늘 수업은 90페이지 7절의 실행정론. 자,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행정현상의 주의 접근 방법들, 과학적 관리론, 행태론, 그리고 50년대 환경을 대상으로 한 생태론, 최저는 비교행정론, 그 60년대의 개독의 행정현상, 발전행정론, 그 형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이제 70년대의 행정현상의 주요 접근 방법을 대표하는 이론을 이제 학습할 거예요. 그래서 90페이지 맨 위에 제 7절의 신행정론 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출제 포인트를 보세요. 별표가 3개예요. 그죠? 아마 이제 접근 방법 가운데 그동안 출제가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신행정론입니다. 사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신행정론 출제가 약간 여러분 주춤하다가 다시 여러분들 올해부터 또 문제에서 또 대거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문제가 대거 반영된다는 것은 내년도, 후년도 계속 연속해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출제의 빈도가 높고, 이 신행정론을 정치학에서는 후기 행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후기 행태론. 자,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영어로 포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다음에 나오는 네모를 비판한다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는 후기라고도 번역을 하고 벗어난다 해서 탈로도 번역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행태를 비판한 이론인데 후기 행태론은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학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 전반 분야에서 후기 행태론 자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후기 행태론이 학문적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행정학에서는 신행정론 명칭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 후기 행태주의에 관한 내용이 나왔으면은 지금 얘기할 신행정론과 동일하다고 보시고 여러분들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행정론의 파트 보자. 자, 이 신행정론 자체는 그 맨 앞에 보시면 행태론과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이란 말이 나와요. 일단은 밑줄 쳐놓자. 자, 실증주의는 행정학의 여러분들 실증주의가 바로 뭐예요? 행태론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 현상도 제 현상처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행태론은 우리 기배웠죠. 행정학이 뭘 추구하기 위하여? 과학. 그러니까 행정학의 이론적 구성을 얘기한 게 어디까지 이론 범위를 설정하고 이론을 이렇게 만들자 얘기한 거야. 그럼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행정학이 등장한 이유는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관리 기법으로 개발됐는데 이론만 구성했지 현실의 사회 문제 현상은 어떻게? 이걸 너무 지나치게 도의시합니다. 사회 문제에서 발생하는 지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이건 아니라 그냥 행정학의 이론적 범위는 어디까지 하고 어떻게 구성하자 이것만 얘기했지 현실성 있는 처방성, 문제 해결성을 전혀 여러분들 언급을 못해요. 그래서 요 1940년대에 등장한 이 행태론은 1960년대까지 미국 사회과학의 주류 학문이 돼. 그래서 당시 여러분들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잖아. 그럼 논문 제목이 다 뭐냐면은 뭐뭐에 관한 실증적 연구야. 실증적 연구. 그 실증적 연구는 설문을 나눠주고 회수해서 서베이 조사해가지고 어떤 이론을 만드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얘기한 식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 자체를 못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행정 자체는 현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의 형태가 등장해야 한다 하는 이론들이 탄생하는데 당시 여러분들 현실의 사회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뭐 후기 행태주의, 정책학, 현상학, 비판 이론 쭉 나서 요즘 하세요. 이걸 다 여러분들 포괄하는 새로운 장르를 신행정론이라고 명칭을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행정론 자체는 어떤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0년대 전후의 미국적 사회를 배경으로 여러분 각종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여러분들 이론들을 몽땅 묶어서 지금 얘기한 신행정론의 접근 방법에다가 대응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그 신행정론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거기 이제 하단에 등장해가지고 등장 배경 3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3가지 형태 등장 배경을 잘 보면은 신행정론이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틀은 잡힐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국제주의 반성이란 말이 나오죠. 자, 국제주의는 여기 보자. 우리가 이제 50년대 등장한 이론 가운데 비교행정론, 60년대에 만들어진
발전 행정론. 자, 이 두 가지 이론 자체는 여러분들 어디를 대상으로 한 거야? 선진국이야, 후진국이야? 후진국이야. 그렇죠? 이 후진국, 신생국, 개도국 다 좋아. 근데 이거를 누가 연구했냐면은 미국의 학자가 연구해. 그러니까 이 미국의 학자가 여러분들 그 60년대, 50년대의 개발도상국의 행정현상을 규명한 이론을 다 통틀어서 국제주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근데 당시에 미국의 40대의 소상학파들은 우리가 미국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은 너무 경시했고 외국의 행정현상 규명에만 너무 지나치게 치중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부에서 발생하는 생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이론이 필요해 해서 만들어진 것이 행정론이에요. 그래서 국제주의 반성이란 말이 나온 거죠. 미국 내부에서 발생하는 생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행정이 등장했다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미국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렇게 겠지? 생생한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문제 해결이 뭐야? 그걸 처방한다 그러지. 그래서 처방성을 강조한 이론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 신행정론. 아, 그래서 처방성을 강조한 거구나. 일단은 가져가야 돼. 요 처방성을 여기 보자. 자, 이런 얘기죠. 행태론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했잖아, 좀 전에. 그러면 현실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것을 우리 뭐라 하냐? 현실적 적실성이라 그래. 뭐란다? 현실적 적실성. 그래서 현실적 적실성, 처방성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원어에서는 이렇게 써. 소시얼 렐리번스란 말이 있어. 자,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 사회적, 이거 뭐야? 렐리번스. 여러분, 영어로 related 이런 말이지. 다 같은 어휘에서 파생된 거 아니야? 이거 뭐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관련이 있어야 한다. 관계 아니야. 관계. relate. 현실. 그래서 이것을 뭐라냐? 사회적 관련성에도 상관이 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실적 적실성, 처방성, 사회적 관련성 그러면 다 세 개 다 문제 해결을 여러분 의미하는 단어다는 것 정도는 가지고 가시고 당연히 시행정론은 그럼 이러한 것들을 강조했다 안 했다? 강조했다 하는 것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두 번째 나온 게 격동의 장이란 말이 나왔나. 자, 70년대 미국적 상황을 이제 격동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격동이란 말은 급격한 변화 아니야.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야. 그러면 급격한 변화의 물결에서는 여러분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예측하지 못한 각종 사회 여러분들 집단 간의 뭐 의견 충돌 이런 것이 발생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문제가 막 등장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근데 이런 수많은 문제를 지금까지 등장한 이론은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비판해. 거기 여러분들 봐봐. 뭐가 나오냐면은 세 번째 줄 중간에 이러한 상태에서 기존의 행정이론,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우리 이제 공부해서 할 텐데 과학적 관리론하고 인간관계론은 물어볼게. 기업 내부의 관리 방법으로 개발된 거 아니야? 과학적 관리는 기업 내부의 관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하자고 파악하는 거고 기업 내부 인간관계를 잘해서 생산성 제고하자고 파악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것은 내부의 관리를 다룬 거야? 외부 환경을 다룬 거야? 내부 관리. 근데 격동의 장악은 여러분들 급격한 변화의 환경에 수많은 환경에서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이론들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죠. 특히 행태론 아까 얘기했잖아. 과학화를 추가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비판하고 지금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한 새로운 이론이 탄생하는데 바로 신행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이 격동의 장 자체는 그 맨 밑에 각주 45 보시면은 정치적인 측면,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 형태로 나눠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정치적인 측면 자체를 얘기할 때는 세계 최강 미국이 작은 나라 월맹하고의 싸움에서 미국이 져서 앉았어. 미국이 졌습니다. 월남전의 패망. 이것도 예측하지 못한 격동의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 여러분들, 당시에 월남전 자체에 미국이 하여간 월남에 참여해서 전쟁을 이야기한 것은 국제적으로 볼 때 도덕적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뭐 미국이 뭐 이란을 침공했다, 뭐 어디 뭐 지금 이게 시리아 뭐 철군해가지고 뭐 어딜 뭐 지금 뭡니까 뒷북 뒤에 봐주고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도덕성이 없다고 지금 비난을 합니다. 미국이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계속 짓고 나면은 어느 선에서 여러분 궁지에 몰릴 거예요. 그래서 미국 노선 자체는 다시 백기를 두고 나올 수밖에 없어. 당시 미국적 상황이 강하게 그런 거야. 여러분들 이 월남전 자체를 얘기하던 호치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베트남의 영웅이야. 민족적인 영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프랑스의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한 게 바로 호치민이었고, 이 호치민 자체가 여러분들 프랑스에서부터 이제 독립을 여러분들 이러래. 근데 누가 들어온 거야 대신? 미국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호치민이 얘기한 여러분들 독립운동은 바로 뭘까? 배격의 대부분의 베테랑 사람들은 누구야 여러분들? 계급이 누구야? 무산 계급이 누구야 여러분들? 농민들이야. 그래서 농민들의 혁혁한 지지를 받고 여러분들 하는데 미국이 들어왔어. 미국이 들어온 이유는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만나를 알았죠. 어떻게 알았냐? 45년도 2차 대전 이후 50년대 한국 분란 이후에 미국 자체는 재래병기가 여러분들 그냥 남아 돌아갔어요. 그럼 재래병기 자체라든가 무기를 해소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죠. 그래서 닉슨이 선택한 것이 바로 어디냐? 베트남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다 이제 투하한 거예요. 재래 무기 필요 없잖아. 대신 여러분들 연합국 어디야 여러분 나토 그런 데다가 뭐냐? 야, 돈 좀 내라. 이렇게. 왜? 우린 공산주의 자체에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돈 좀 내라. 그러니까 돈 받아먹고 그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래식 병기가 해소가 됐으니까 미국이 철수를 해야 돼. 철수를 한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미국의 군대 입대해서 여러분들 아무런 이유 없이 희생을 당해.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는 월남전 여러분들 그 참전이라든가 전쟁 참여 자체를 반대하는 반전 데모 운동 자체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 엄청난 확산이 이루어집니다. 닉슨 때. 그 하여간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이 손을 들고 나와버립니다. 나와버린 게 이제 2호 사건이었고, 그 옆에 예를 뭐가 나오냐면 워터게이트 사건. 여기다가 또 바로 뭐냐, 당시 닉슨까지 연루가 된 여러분들 정치 부패 사건이 발생해. 워터게이트란 말은 여러분들 당시 뉴욕에 있던 호텔 이름이 워터게이트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부패 사건 자체가 발생하면 끝에 뭐가 붙어? 게이트란 말이 부터 안 붙어? 붙어 여러분. 그때부터 붙은 거야. 이건 뭐냐면은 워터게이트 호텔 11층에 민주당 선거대책본부가 위치했었고 청소부가 청소하다가 우연한 장치를 발견해. 그게 바로 도청장치야. 그래서 그 배후의 인물을 쭉쭉 세보니까 누구냐? 당시의 대통령이면서 여러분들 다시 대통령으로 출마했던 닉슨의 지심이 여러분들 밝혀져. 그럼 미국 전체 국민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죠. 줬죠. 그럼 여러분들 이 공직이라는 사회, 행정부라는 사회가 썩어서 안 썩었어? 썩은 거예요. 대통령 지지에 따라서 무조건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들 도청에 설치하고 여러분들 그 짓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이 공무원의 윤리 문제, 반부패, 철학 문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문제로 부상을 해. 자, 내가 행정 윤리라든가 철학 문제가 여러분들 부상합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행정 윤리, 철학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철학을 재정립하고 윤리를 재정립함으로써 부패 현상 자체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이론들이 탄생을 해. 이것도 새로운 장도 신행정론이 들어가는 거야. 행정 철학이나 이거 다 신행정론 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대통령직을 그만둡니다. 하야를 한다고. 이승만이 과거에 하야하듯이 이것도 여러분들 닉슨도 대통령직을 지금 물러주죠. 격투기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경제적인 측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은 여러분들 경제학 용어죠. 아마 고등학교 사회 때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뭐야? 여러분 이게 보자. 경기가 침체가 되고 물건이 안 팔릴 현상을 인플레라 그래, 디플레라 그래. 디플레. 근데 디플레 현상에서 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 떨어지죠. 디플레는 안 사니까 당연히. 근데 거꾸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야. 이건 여러분 1945년도 이후에 떴던 케인즈 경제학에서도 지금 얘기한 식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자체가 예측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70년대 들어와서 전 세계는 오일 쇼크가 발생해. 2차례. 그럼 오일 쇼크가 발생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해야 해. 상승하는 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 안 팔려도 물가가 올라가. 올라간다고. 지금 한국적 상황 디플레 어쩌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이란 사태라든가 사우디 사태가 계속돼 버리면 스태그플레이션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큰 거예요, 여러분들. 큰 거예요. 한국은 전체 여러분들 공산품 가운데 100개 종목 가운데 한 20개 정도가 여러분들 물가가 내렸어.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기가 이제 디플레가 빠진 거 아닌가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다른 물가는 올라갔죠. 그 내가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스태그플레이션 단계까지 온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노동자 임금은 올라가야 제자리야. 임금은 또 제자리야, 여러분들.
임금 안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민초들 삶이 굉장히 어려운 삶이 지금 현상인데, 저 정치권에 있는 놈들, 뭐 여러분들 좌파라든가 우파라든가 아니면 보수나 진보란 놈들이 조국 문제 갖고 떠들어대고, 뭐 박원순 문제 갖고 떠들어대고, 좀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썩어 문드러지고 더 이상 부패할 수 없는 자리가 어디냐, 저 정치권 같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정치를 믿어 못 믿어. 못 믿어요. 그러니까 많은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촛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하에 이제 국민 참여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니들 못 믿겠다. 우리가 니들 다 내쫓겠다 그거 아니야. 나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여러분들 행정부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도 좀 반성 잘해야 돼 지금. 진짜 그들 반성해가지고 진짜 그들이 할 게 뭔가를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힘들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데. 자, 뭐 하여간에 지금 얘기 스태그플레이션 자체는 이제 경제학에서 예측하지 못한 격동의 장이었고, 자, 사회적인 측면은 인종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등장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행정학에서는 바로 뭐가 발생하냐면은 행정학 정체성 위기가 거론이 돼. 행정학 너 정체는 뭐냐 이게야. 역사가 짧아. 87년대에 등장한 행정학이 70년대 약 90년이라는 시대를 왔잖아. 근데 이건 행정학인지 정치학인지 여러분들 이게 정체가 없는 게 이게 정체성 위기까지 가중돼가지고 행정학이 되고 혼란을 야기합니다. 이게 격동의 장이에요. 그래서 이 격동의 장 하에서 재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다. 그래서 신행정론이 탄생했다고 말씀드렸고, 자, 오른쪽 보시면 맨 위에 반가로 3번에 존슨 정부의 위대한 사회 건설의 표명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자, 이것은 여기 보자. 1963년도 11월 21일 날, 우리나라 날 21일이고 미국 날짜는 20일이야. JF 케네디가 오스왈드가 총에 맞고 여러분 세상을 떠나. 당시 여러분들 케네디의 나이가 48세야. 그 케네디 사진 봐봐. 사진 잘생겨서 못생겼어. 여학생들 봐봐. 케네디 얼굴 잘생겼어요? 잘생겼다고 그러자 훈남 아니야. 그래서 미국 다수의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케네디는 아주 신비스러운 인물로 각인이 됐어. 그 다음에 정치 대통령직 자체를 여러분들 이어받은 사람이 부통령 존슨이야. 근데 존슨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케네디하고는 다른 정치적인 색깔 노선이 필요치 않아. 필요해야지 자신의 정치적인 노선 자체가 확립이 되고 여러분들 다음번 선거에서 대통령 나가서 여러분들 당선될 수 있잖아. 그래서 케네디 정책을 연구를 해. 그 연구한 결과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케네디 정책은 여러분들 당시 미국의 중산층 자체의 경제적 안정성에 집중된 사실이다 하는 것을 발견해. 그러면 당시 미국의 중산층은 대부분 백인이야, 흑인이야? 백인이야. 근데 미국 전체 국민 가운데 여러분 60% 이상은 여러분들 흑인이라든가 유색인종 소수민족이야. 그럼 그들의 표를 인식해서 내세운 슬로건이 바로 뭐냐? 그레이터 소사이어티, 위대한 사회 건설의 표방을 여러분들 정책인 노선으로 내세워. 이 말은 뭐냐? 그동안 음지에 있던 흑인들, 소수민족, 유색인종의 인권, 그들도 행정에 중요한 고객이고 그들을 위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시를 해. 그럼 이 말은 뭘까? 사회적으로 그동안 사회적 약자였던 사람들의 인권 문제가 새로운 행정의 과제로 부상한 게 아닌 게 한 거지. 그럼 인본주의 시각이 내포돼 있어 안 돼 있어? 인본주의 시각이 내포돼 있지. 그래서 약자를 위한 재화의 공정한 배분을 우리는 일명 뭐라 그래? 1번 형평성. 몇 번? 1번. 그래서 형평성이 새로운 가치로 부상을 한다고. 뭐에 의하여? 신행정론에 의하여. 자, 그래서 이제 이 신행정론 자체는 요것을 배경으로 네 번째 절 1968년도 미국 시라쿠세 대학 내에서 민호 블룩 회의가 열리고, 이 민호 블룩은 당시에 여러분들 시라쿠세 대학 내에 있는 기념관 이름입니다. 그래서 미 행정학회 아스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아스파에서 개최가 돼.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40대 소정학자들 자체가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한 신행정론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용어를 탄생을 시킵니다. 이때부터 신행정론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주요 내용을 좀 보자, 여러분들. 첫 번째, 외부 환경. 자, 격동의 장은 급격한 변화의 환경 얘기했죠. 그 환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현실적 적실성이란 말 나왔죠. 아까 적어놨죠. 여기 보자. 현실적 적실성, 처방성, 사회적 관련성은 몽땅 같은 말이라고 계산했어요. 했죠. 그럼 물어보자. 그럼 현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행정의 실천성을 강조한 게야? 아니면 여러분들 이론만을 강조한 게야? 실천성. 그래서 실천성이란 말 나왔잖아요. 자, 여러분, 현재 보자.
자, 닉슨의 지시에 의하여, 꼭대기 지시에 의하여 여러분들 뭡니까? 무조건적인 명령에 따른 아무런 여러분들 이유 안 될 하는 복종관계, 그걸 수익적 명령 복종관계인데, 요거 자체를 얘기할 때는 무조건 공무원은 누가 꼭대기에 대해 충성하라 그거 아니야. 근데 진정한 행정은 여러분들 꼭대기에 대통령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누굴 위한 것, 국민을 위한 여러 행정이 돼야 돼. 그러면 기업에서 고객은 소비자가 되든 그럼 정부의 고객은 누가 되는 거야? 국민 아니야. 이런 국민을 위한 정부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고객 중심의 행정. 가로에 뭐가 나? 외부 제한이야. 내부 제한 하지 말고 외부 제한 하자고 얘기한 거고. 또 여러분들 음지에 있는 공무원,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으니까 행정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했겠죠. 그런 행정의 능동적 역할을 독립변수 입장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옆에.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약자 편에서는 공무원의 상을 강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게 사회적 형평성 인본주의 개선했어요. 했죠. 당연히 이제 바람직한 상태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치주의, 규범주의 시각이 내포돼 약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 인본주의, 형평성,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해야 해.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을 이제 가치주의, 규범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시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 그걸 행정의 대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사회적 관련성은 소방성과 같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자, 5번 단거 잠깐 보자. 가치 중립의 지향이야, 지향이야. 지향이야, 지향이 아니라 지향이야. 가치 중립의 지향이야. 여러분, 가치 중립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 뭐가 떠올라? 접근 방법 가운데. 논리 실증지 인용했다, 가치와 사실을 분리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야. 뭐? 또 이거 공부들 집에 가서 안 해봐, 이놈들. 공부 좀 하라 그래. 여기 보자. 여러분들 뭐 수업 시간 듣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집에 가서 복습해야 돼. 아, 니들이 여러분들 뭐 초월자가 아니잖아. 여러분들 신이 아니잖아. 인간의 뇌 자체는 여러분들 자꾸만 망각의 뇌라고 잊어버려. 그래서 선생님 오늘 집에 가면은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3번 배운 거 읽어보라 그랬고, 내일 힘드니까 그 다음날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날 한번 읽어보면은 오늘 오면은 지난주에 배운 게 남아있다고 얘기했잖아. 그거마저 힘들면은 수업이 10시부터 하냐? 학원에 9시까지 나와. 나와가지고 지난주에 배운 거 한번 읽어봐. 9시 반까지 나오든지. 읽는 시간 많이 안 걸려. 그러면 선생님 지난주에 배운 거 같이 연관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잖아. 선수학습을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 여기 보자. 1 더하기 2 4칙 연산을 알아야지 중학교 가서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을 풀어 안 풀어? 푸는 거예요. 선수학습 자체가 선행이 돼야 돼. 행사학도 마찬가지야. 선수학습이 있어야지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외우지 말고 흐름은 이해하라 그랬잖아. 그럼 내가 가치 중립, 가치와 사실의 이유나 뭘 가치, 논리 실증지 이용했다. 그럼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뭐 1번 행태론, 2번 과학적 관리론. 뭐 행태론. 그러니까 여기서 가치 중립의 지향이란 말은 행태론 이제 이거 그만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행정의 이론적 체계 구조 그런 거 그만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이제 행정은 현실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행정이 돼야 한다고 파악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가치 중립의 지향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가면 현재 보자. 여기 보세요. 자, 흑인들이 백악관 앞에서 피켓 들고 여러분들 시위를 해. 우리 인권을 보장해달라. 그럼 신행정부는 여러분들 흑인들, 유색인종들의 인권 문제를 강조해야 하네. 강조하죠. 그럼 물어보자. 그 흑인들이 왜 그러면 피켓 들고 시위하고 있는지 그들의 배후의 의도, 목적, 동기를 이해해야 다녀야 돼. 해야죠. 내가 배후의 의도, 목적, 동기를 중시하는 것을 가치 중립이라 그랬어요. 가치 지향이라 그랬어요. 가치 지향.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가치 중립의 지향이고 가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 보자.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등장한 것이 바로 그냥 정책이 등장해요. 50년대 정책학이라는 학문이 등장을 해. 그리고 50년대 등장한 정책학은 행태론 때문에 후퇴가 돼. 라셀이 정책학을 만들어내. 야,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해야 돼. 그게 정책학이야. 근데 50년대 미국 사회는 여러분들 아까 행태론 얘기했잖아. 행태론에 의하여 야,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빨리 행정 이론 구성해야 돼. 그래서 이게 발전을 못해. 그러다가 60년대 여러분들 미국 사회 문제, 흑인 문제, 유색인종 문제, 세대 간의 갈등 문제, 반전 대모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책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그래서 이때부터 정책학이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는데 요 정책학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신행정론 장르에 들어가. 그래서 나온 게 거기 공공정책과 정책분석 강조란 말은 정책학도 신행정론 내용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풀어 쓴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정책학도 신행정론 내용에 들어간다 그 표현입니다. 자, 7번이라는 거 보자. 7번에 거기 사상적 기초 해가지고 후기 행태주의, 현상학, 상징적 상호작용, 역사주의 비판 이론 등을 수용한다 이렇게 나서 안 나서? 나왔죠. 이게 다 신행정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후기 행태주의는 정치학에서 만들어진 건데 똑같아. 신행정론과 똑같고 얘가 행태주의 비판한 이론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옆에 현상학이라는 게 나오죠.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현상학 정도만 알면 돼. 여기 보자. 현상학은 이제 사회 현상 자체를 연구할 때 외면적인 모습만 보고 이해하지 말자고 파악하는 게야. 현상을 발생시킨 행위자의 배후의 의도, 목적, 동기, 해석을 강조한 이론인데, 자, 사회과학에서는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언급을 해. 하나는 이제 실증주의라는 게 있고, 실증적 연구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해석학적 연구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거든. 이걸 여러분들 늘 사회에서 배울 때는 사회 시험 보시는 분들, 사회 시간에 여러분들 양적인 연구, 질적인 연구란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게 양적 연구라고 그러고 사회에서는 이걸 질적 연구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실증적 연구는 사회 현상도 자연현상처럼 증명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실증적 연구예요. 여기 보자. 자연과학 자체는 실험실에서 비커 3벌이 알코올 램프를 갖다 놓고 물체를 냉각시키고 가열하고 끓이면서 이렇게 실험해서 여러분 뭘 증명을 해 안 해? 그게 실증이야. 그게 실증이야. 증명하는 게 실증이야. 근데 이 지금 얘기한 이 실증적 연구란 말은 뭐냐? 야, 사회현상도 자연현상처럼 증명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꽁트란 사람이 만들어내. 꽁트. 1798년도 프랑스의 몽테뉴 대라는 사람이야. 아주 천재야, 천재. 대학도 여러분들 뭐 16세 때 대학을 들어가. 그럼 졸업할 때 4등으로 졸업해. 수재야, 수재 아니야. 수재입니다. 그 사람 내가 생애 얘기 좀 늘 놀 텐데 다음번에 시간 나면 얘기해 줄게. 근데 꽁트의 실증주의는 뭐냐면은 사회현상을 지금 얘기한 식으로 알코올 램프 3벌에 갖다 놓고 끓일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떡하냐? 설문을 나눠주고 회수해가지고 조사 통계 처리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의 애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를 계량적인 수치로 표시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이게 바로 실증적 연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모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100%다. 소셜 서베이. 설문 나눠주고 회수해서 통계 처리하는 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증적 연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행상의 실증주의는 뭐야? 행태론, 내가 지난번에 행태론 얘기할 때 햇볕이 눈을 찔릴 때만 눈을 깜빡거린다. 100명의 학생들한테 100장의 설문지고 물어봤다. 여러분들은 햇빛이 눈을 찔릴 때만 눈을 깜빡거립니까? 물어보니까 100명 가운데 85명이 그렇다. 85% 입증이 된 게 안 된 게. 그래서 행상의 실증주의가 바로 행태론이야. 근데 이 해석학은 사회현상 자체는 자연현상과 다르다고 파악하는 게야. 외면적인 모습 갖고 증명할 수 없다고 파악해. 그러면 어떻게? 어떤 현상을 이야기한, 자, 이거 보자. 뭐야? 해석학. 행위자의 의도, 목적, 동기를 해석함으로써 현상의 배우의 의도, 목적, 동기를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이게 바로 해석학이에요. 이 해석을 대표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자, 독일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 베버 들어봤어요? 관료제 들어봤어요? 자, 이 베버는 사회현상 연구 방법 가운데 하나 이해적 방법을 얘기해요. 뭘 얘기했다? 이해적 방법. 이해적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하나는 현실적 이해하고 설명적 이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자, 우리 앞에 나온 친구 이름 뭐예요? 경문이? 경문정? 정문. 미안합니다. 정문이. 자, 정문이가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럼 내가 이제 외면을 보고, 정문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이게 현실적이에요. 외면만 보고 이해하는 거야. 외면만 보고. 근데 이 설명주의에는 왜 정문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정문이의 마음속에 나의 감정을 집어넣고 정문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정문이가 왜 공부를 왜 하는지 그의 배우의 의도, 목적, 동기를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우리가 설명적 이해라 그래. 감정이입. 어? 그럼 요 감정이입, 설명적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현상학이야. 그러니까 사회 현상 자체를 판단할 때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해. 왜? 현상을 이야기하는 행위자의 의도, 목적, 동기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죠. 그래서 행위자의 의도, 목적, 동기를 해석하고 이해함으로써 현상의 본질을 진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여기 보자. 그럼 행위자의 의도, 목적,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막스 웨버는 감정이입이란 말을 써서 안 썼어. 선저 현상에서는 감정이입 대신에 뭘 쓰냐면은 상호 주관성이란 말이 있어. 원어에서 인터 서브젝티버티란 말을 쓰거든. 이건 이제 사이간자 간주관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라 한다? 간주관성. 간주관성.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배우의 의도, 목적, 동기를 강조한 이론이 여러분들. 자, 그럼 현상을 잠깐 보고 가자. 94페이지. 자, 제 8절에 뭐 해석학 쭉 나왔는데 거기 현상학 나온 거 보자. 자, 의 나온 거 보자. 현상학은 해석학적 사유이론이란 말이 나왔죠. 94쪽. 철학자 허슬에서 발전, 슈체에서 이론이 본격화. 현상학 이론이란 사회적 현상이 자연현상처럼 인간과는 관계없는 개체가 아니라 행위자 인간의 의식, 생각, 언어, 관념을 통하여 배우의 의도, 목적, 동기에 의해. 자, 현실 보세요. 내가 정문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정문이하고 진정한 뭐가 필요해? 대화가 돼야 돼, 대화. 대화를 해야지 배우의 의도, 목적, 동기가 필요하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 궁예가 아니잖아. 궁예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거, 마음속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이게 언어야, 언어. 그럼 여기 보자. 그러면 내가 정문이가 돼야겠다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러면 정문이 입장이 되면 정문이의 생각과 관념을 이해를 해야 해. 그게 그거야. 그게 지금 얘기한 의식, 생각, 언어, 관념을 통하여 배우의 의도, 목적, 동기의 이해를 강조한 이로. 됐어요? 자, 거기 여러분들 주연형의 1번 별표 상호주관성이란 말이 나왔나? 상호주관성, 아까 얘기한 감정이익과 같다고 얘기했지? 그거 다 간주관성이라고 적어놔. 같은 말이에요. 간주관성. 아이고, 진도로 언제 나가냐.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온 게 물상화란 말이 나왔는데, 물상화를 여러분들 물화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물화. 다른 수업들은 심화 강의하고 막 그러네. 행사는 심화 강의 언제 하냐? 시험 끝나고 하자. 뭐 시험 끝나고 해야지. 심화 강의 언제?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들 칼 막스라고 들어봤죠? 막스 말고 칼 막스. 니들이 얘기하는 공산주의의 창시자, 공산주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워낙 근데 과학적 사유지라고 그러는데, 칼 막스 세계는 1848년도에 엥겔스라는 사람이 있어. 엥겔스와 함께 공산당 선언서를 발표를 해. 코민테른 제3차 대회 때 발표를 한다고. 근데 이전까지의 마르크스 사상을 청년 마르크스 사상 그러고 이거를 장년 마르크스주의라고 얘기해. 어? 근데 이 청년 마르크스의 사상을 대표하는 이론 가운데 소외론이라는 책이 있어. 인간은 소외된다. 이 소외의 현상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얘기해. 하나 얘기할 때는 노동으로부터, 상품으로부터,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인간으로부터. 자, 물어보자. 인간이 신성한 노동을 투입한 이유는 여러분들 왜? 여러분 사회생활에 노동 가치라는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모든 상품의 가치 자체를 얘기할 때는 노동력 자체가 얼마나 투입되느냐에 따라 상품의 가치를 파악하는 게야. 그것에 의하여 교환 가치에 근거한 개인도 탄생한 거고, 상품의 왜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고. 사회생활에 그런 거 안 배웠어요?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자. 자, 하여간에 이제 노동 가치란 개념 자체를 워낙 엘카도라는 사람 경제학자, 그 사람이 얘기한 거를 칼 막스가 인용을 한다고. 인용하는데, 인간이 노동을 투입하는 이유는 왜? 노동자의 삶을 여러분들 좀
바람직하게 살기 위해서 노동을 투입한 게 안 한 게? 한 거죠. 상상해봐. 근데 그 노동이 노동자의 삶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자본가의 이익을 여러분들 보장해주는 노동으로 전락을 해야 하네. 합니다. 이게 노동으로부터 있어야. 이해했어요? 두 번째, 노동을 토대로 자 상품이 만들어졌어. 상품. 그럼 이 상품도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삶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돼.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보자. 거꾸로 인간은 상품을 만드는, 노동자는 상품을 만드는 도구로 전락을 해야 하네. 하죠. 이게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상품으로부터의 소유라 그러고, 자 여기 보자. 인간을 위해서 상품이 만들어지는데 거꾸로 상품을 만드는 도구로 인간이 전락을 했어. 이걸 뭐라 하냐? 이걸 물화라 그래. 뭐라 한다? 물화. 자, 근데 여기 보자. 여기다 물화를 하나 더 포함된 게 뭐냐면은 인간이 상품을 만드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인간이 여러분들 인식을 못해. 여러분 아버님이 기업을 다니시는데 기업체에 다녀.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그럼 기업을 만들어 하나의 부품으로 전락을 한 게 안 한 게? 한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아버지는 본인이 기업에서 상품을 만드는 도구로 전락한 것을 인식을 해 못해.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못하고. 나중에 팽 당해 안 당해? 팽 당하는 거예요. 적정한 나이는 팽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팽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기업에서. 아, 너 이제 뇌도 이게 타락했고 너 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그럼 봐봐. 그럼 여기 인간이 지금 얘기한 상품을 만드는 도구로 전락했음을 인간이 전혀 망각하지 못하는 것을 물화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물화. 이걸 물상화 물화라 그래. 자, 잠깐 좀 볼까? 물상화 문제. 물상화란 봐봐. 인간 활동의 소산. 뭐야? 상품이. 인간을 위한 소산이 아닌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며 인간과 그 창조물, 상품을과의 변증법적 관계가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주객이 밖에 안 바뀌어. 정반하냐? 이게 변증법적 관계야. 주객이 바뀌었잖아. 목적과 수단이 밖에 안 바뀌어. 바뀌었잖아. 변증법적 관계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상실된 상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망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상화 문제를 연구하자고 밥으로서 여기 보자. 한번 해보자. 그 물상화를 장악한 인간들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인간의 진정한 여러분들 해방을 위하여 행동을 해야 하네. 기업에 자 선생님이 인천행정고시학원에 여러분들 뭡니까? 상품을 만드는 도구로 전락했다.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나의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나의 인권을 위하여 여러분들 학원 그만둬 안 그만둬?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고 있네. 그만두는 거예요. 돈이라는 건 얘기했잖아. 돈은 목적이 아니라 했잖아. 돈을 모아서 뭐 할까라는 게 그 다음에 있다고 얘기 했잖아요. 했잖아요 여러분들. 행복을 위해 돈이 필요한 거지 돈 자체가 인간 이 삶의 목적은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상상해봐. 공무원 되는 건 목적 아니거든. 공무원 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게 있어 없어? 그게 인간의 삶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생각할 때는 내가 공무원 되고 난 다음에 뭐 할까? 내가 뭐 하고 싶어서 그럴 거가? 편안하게 살고 싶어. 돈 걱정 좀 덜 하고 돈 많이 못 벌어도 저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어. 그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 이렇게 맞아.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야. 나는 돈을 벌고 싶어. 그래서 이 다음에 장사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TV에 나오는 맛집 그런 거 나오죠. 그 1년 매출 한 30억. 그래서 그 돈 갖고 죽을 거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 없어. 그 사람의 목적이 여기 삶의 목적. 난 죽을 때 내 여러분들 관에다가 여러분들 30억 돈을 묻어주면 난 행복할 것 같아. 그게 삶의 목적이지 뭐. 그죠? 자, 여러분들 얘기해 보자. 현실 보자. 내가 방금 전에 요 물상화의 개념 자체는 물상에 대한 해석과 연구를 강조한 거 현성하게. 그럼 물상화 해석이나 연구를 중시했다는 것은 인본주의 시각이 내포된 게 안 된 게. 인본주의 시각이 내포된 거지. 현성아. 그쵸? 자, 그 다음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액션이란 단어가 나오죠. 자, 내가 이거 한번 얘기했지. 비헤이버 액션의 차이점 얘기한 거 기억났나?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행태론에서 행태는 액션이야, 비헤이버야?
behavior. 이건 여러분들 U는 빼도 상관없어. OU 아래에서 영어에서 U는 생략해도 단어는 같은 단어 아니야. behavior. 이게 행태로 행태 아니야. 가치 중립이야. 이걸 뭐래? 가치 지향행위라 그래. 뭐라다? 왜 가치 여기서는 의도, 목적, 동기를 얘기하는 거야. 정문이를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정문아 미안하다. 후문이. 그럼 정문이를 만나기 위해 1번. 아마 정문이는 아마 중고등학교 때 그것 때문에 좀 논리를 많이 됐을 것 같아. 그치? 그치? 왜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아? 지금 괜찮아. 숙달 돼가지고. 선생님도 기밀이야. 그럼 여러분, 기밀 그러면 선생님 어렸을 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야? 아이, 김일성. 선생님 뭐 김일성, 그럼 선생님 때는 김일성은 빨갱이야, 빨갱이 아니야? 빨갱이의 순회 아니야. 북한에 가면 좋지만, 북한에 가보고 김일성 그러면 기분 좋겠지만은, 대한민국 땅에서 김일성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래서 김일성이라는 놈은 나한테 다 맞았어. 진짜요. 그때부터 악이 올라가지고, 그냥 손으로 안 때려. 짱돌 갖고 때리지. 그래서, 진짜 짱돌 갖고 때렸어요. 그래서 내 앞에서 김일성이란 말은 아무도 못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덩치 큰 놈도 그렇게 얻어맞았어. 나보다 4살 많은 놈도 꼼짝 못했어요. 나 지금 그 기억이 지금부터 생생히 기억이 나. 지금은 안 그렇다. 크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유한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얻어맞는 타입이지 화내는 타입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 이제 정문이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자. 근데 정문이는 이름이 너무 좋아. 왜? 내 정문이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것 같아. 죽을 때까지. 정문이를 만나게 달려가는 후문이. 그럼 보자. 후문 행동을 얘기할 때 후문이가 정문이를 만나든 서문을 만나든 동문을 만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달려가는 모습. 이건 뭐야? 비헤이버야. 근데 후문이가 달려가든 날아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문이를 만나기 위하여 이게 바로 뭐야? 액션이야. 액션 철저하게 배우의 의도, 목적, 동기를 강조한 게야. 그래서 여기서 행위를 얘기할 때는 뭐 비헤이버야, 액션이야. 액션 티오리. 모든 행위는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 의도가 있다. 그래서 나온 게 한목적적, 의도적. 이 말이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걸 지금 현성학이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자. 아까 여기 보자. 지워졌는데 여기 봐봐. 실증적 연구하고 해석학적 연구. 실증적 연구를 대표하는 게 행성학의 뭐? 행태론. 해석학 대표하는 거. 현성학. 그럼 서로 이렇게 대립이 돼 안 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맨 위에 현성학 행태론 비교한 거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래서 이제 현성학을 얘기할 때는 저 관점 배우의 의도, 목적, 동기, 이해를 강조한 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관적, 내면적 관점이 좀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행태론은 객관적, 외면적 행태 아니야. 그래서 객관적, 외면적 관점이 강하고 존재는 거다 화살표놓고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해. 사회라고 적어놔. 그 사회를 어떻게 보냐. 현성학은 유명론을 다른 말로 명목론이라 그래. 유명론을 뭐라 한다? 명목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명목론. 그러니까 사회는 인간을 위한 이름에 불과하다고 파악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회 유명론, 명목론은 사회가 중요한 게 인간이 중요한 게야.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쪽에 사회 실제로는 사회는 인간과 다르게 실제한다고 파악하는 거야.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사회 실전을 대표하는 게 사회 유기체설이란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자, 사회 공부하시는 분들 전 선생님이 사회교육과 교육회에서 사회 임용 준비하는 애들 있지?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해. 선생님 사범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하자는 얘기인데 사회는 유기체야. 살아 숨쉬는 유기체야. 그럼 인간은 뭐야? 여기 보자. 유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뭐에 불과한 게야? 세포. 그러면 세포가 암세포야. 그럼 전체를 위해서 암세포 드러내야 돼, 안 드러내야 돼? 전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할 수 있다고 파악하는 거야. 하나 물어볼게요. 선생님 보자. 봐봐. 행태로는 100명이 눈을 깜빡거려서
근데 100명 안에는 대통령도 있고 여러분들 저른바리도 있고 그다음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어. 근데 가난한 사람이나 저른바리나 대통령이나 보통 사람이나 깜빡거리는 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일이야. 이 말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현실적인 위치를 고려한 게 안 한 게야. 안 한 거야. 다시 한 사람의 개성이나 이것을 고려한 게 안 한 게야. 안 한 게 똑같이 똑같아. 똑같다고 파악하는 거야. 똑같다고. 똑같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냥 일부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행태론에서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회가 더 중요하다고 파악하는 게 행태론. 그래서 반실증주의, 실증주의고. 자, 여기 보자. 내가 정문이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정문의 마음속에 넣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스스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이게 바로 자발론이에요. 자발론을 다른 말로 임의론이라고 얘기하죠. 뭐라 한다? 임의론. 자, 선생님 보자. 햇볕이 눈을 찔러서 눈을 깜빡거려서 자, 눈을 깜빡거렸다. 선행원이 뭐야? 햇볕이 눈을 찔렀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 반 선행원이 있다. 그걸 결정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 지난주에 얘기할 때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자. 선생님이 보자고 할 때마다 학생들은 여러분들 머리를 든다 그랬지? 그 머리를 들었다. 선행원이 뭐야? 선생이 보자고 얘기한 거. 그거는 머리를 들었다. 반드시 선행 원인이 있어서 결정을 해야 하네. 하죠? 이게 결정론. 됐어요? 그럼 선생님 보자. 선생이 질문할 때마다 학생들은 머리를 든다는 것은 하나의 여러분들 일반적인 법칙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규칙 아니야. 그래서 일반 법칙. 행태로. 근데 현상학은 개별적 사례. 자, 여기 보자. 지금 정문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그죠, 여러분들? 그죠? 소혁이가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그죠? 같을까 틀릴까? 틀리겠지. 어떤 행위자의 의도 목적 동기는 개인마다 다 틀려 안 틀려?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쪽은 개별적 사례나 문제를 중시하고 있는 것, 현상학. 그래서 양자 비교하는 것들 내용 숙제에서 가져가십시오. 이거 가끔 출제에 나오고 출제에 나오면 여러분들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게야. 근데 이건 이해를 해야지 암기하면 안 돼. 자, 하여간에 다시 원시 뭘 하다 말한 거예요, 여태 신행정론 하다가 빠졌잖아. 그래서 거기 여러분 다시 보자. 91페이지 하단에 사상적 기초에 제가 여러분들 후기 행태주의 현상학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랬다. 현상학 뭔지 알았죠? 이해했죠? 다음 페이지 92페이지. 자, 신행정론 아울러 또 행정학 정체성 위기를 거론하고 여러분들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를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 보자. 특히 왈도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수업 전에 제가 왈도 많이 얘기했잖아. 왈도는 이런 얘기해. 행정학, 너 정체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해. 어? 너 정치학의 하위 학문이냐? 일반 학문이냐? 아니면 전문 직업의 학문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 그러면서 왈도가 서로 대답을 해. 행정학 너는 다름 아닌 전문 직업을 위한 학문이라고 얘기해. 네 정체는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자. 그러면서 의학에 비하는데, 자, 보자. 의학은 의사라고 하는 전문 직업을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없어. 있죠? 그럼 의학에서 뭘 가르쳐? 자,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의사로서 가져야 할 여러분들 윤리의식이라든가 사명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두 번째, 환자를 치수하고 여러분들 진찰하고 수술할 때는 의학적 지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그래서 의학에서는 하는 건 뭐냐? 의사로서 가져야 할 윤리 사명감. 지식을 전수해 주는 것이 바로 뭐다? 의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행사학은 여러분들 그럼 누굴 위한 거야, 그러면? 행사학은 누굴 위한 거야? 그렇죠, 공무원. 전문 직업은 공무원.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라든가 사명감이 있어, 없어? 있고, 정부 관리를 위해선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죠. 그것을 가르치는 여러분들 전문 직업을 위한 학문이 행정학 정체라고 얘기해.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해 보자. 자, 전문 직업을 위한 윤리의식이나 사명감, 지식을 확립하는 것을 일명 뭐라 그러냐? 전문 직업주의 확립이라고 얘기해. 뭐라 한다? 전문 직업주의 확립. 그래서 왈도는 행정의 정체성 위기를 거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뭐다? 거기 여러분들 세 번째 줄 끝에 왈도는 전문 직업주의 확립 역설이란 말 나왔나? 다음 밑줄 꼭 하나만 외우면 돼. 왈도는 전문 직업주의 확립을 역설했다. 92페이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9번에 관료제 정원을 낙관합니다. 자, 선생님 보세요. 관료제는 조직 구조가 어떤 구조야? 조직 구조가 요거 아니야, 피라미드. 그럼 피라미드라는 조직 구조를 보자. 자, 꼭대기에 충성해, 바깥에 충성해. 꼭대기 한 사람한테.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 닉슨 같은 경우에 각종 공무원들이 부패를 이야기했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또 하나, 과연 조직 구조가 안정성을 띄어 유연성을 띄어. 안정성을 띄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변화의 환경 하에서는 조직의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가만히 있는 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조직은 이제 안 되겠다. 이 조직 끝내고 이러한 조직, 이러한 조직을 만들자고 얘기해. 자, 거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러한 조직을 뭐라 하냐면은 거기 두 번째 분권화되고 비계층제며 동태적인 새로운 조직을 모색했다 이렇게 나왔어. 그건 나중에 배울 텐데 그걸 유기적 구조라 그래요. 무슨 구조? 유기적 구조. 나중에 배웁니다. 10번 같이 연결된 거고 11번 행정 철학이나 행정일도 새로운 행정의 장르에 들어간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분권화 강조한 거. 여기 보세요. 요 구조는 꼭대기 한 사람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이 돼야 안 돼.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현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 사회적인 약자하고 당면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많은 권한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한다고, 여러분들. 그래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한테 많은 권한 줘가지고 진짜 약자를 위해서 예산도 쓸 수 있게끔 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 해야 돼? 해야죠, 여러분들. 그런 걸 좀 하기 위해서는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신행정론의 주요 내용 다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접근 방법이나 이론은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맨 위에 문제점 나온 거 보자. 자, 1번에 다른 선진사를 설명하기는 적합한 이론.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근대를 지구해야 할 개발도상 국가에 현실적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이 선진국이나 미국은 여러분들 그래요. 약자를 위한 정부 역할을 강조하지만 우리 후진국 개도국은 빨리 경제 발전해야 되냐 돼. 해야죠. 그 약자를 위한 배분은 좀 뒤로 미루자고 봐. 그런 게 먼저 국가 전체의 성장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개발도상 국가의 현실적 적용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지나치게 외부지향. 외부지향은 뭐야? 고객지향을 얘기하는 게야. 행정은 조직 내부의 충성을 경시하여 급기야 정부도 부정할 위험성도 있어 없어? 일 생각해봐. 기존 정부 조직은 피라미드야, 피라미드가 아니야. 이걸 부정한 거 아니야. 이걸 부정하다 보니까 급기야 무정부주의 아나키즘도 발생을 해야 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정부주의가 등장할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을 받는 것 신행정론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제가 신행정론 갖고 1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잠깐 여러분들 내용을 좀 정리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보자. 자, 신행정론 등장을 보자. 국제주의 반성 얘기했죠? 격동의 장 얘기했죠? 그럼 지금까지 행정학 이론들,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특히 행태론 비판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래서 처방성을 강조한 것이 행정론이다. OX. 오, 잘했어요. 자, 오른쪽에 존슨 정부의 위대한 사회 건설의 표명과 함께 등장했다고 얘기해서 그랬어요. 얘기했습니다. 얘기했고, 자, 존슨을 닉슨 정부 그럼 틀려. 존슨 정부의 여러분들. 자, 그리고 1968년도 미국 시라쿠스 대학 민호블루케 있고 단어들은 좀 가져가야 돼. 자, 그다음에 주요 내용 나온 거 보시면 여러분 2번에 고객 중심주의, 외부 지향성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3번에 사회적 형평성, 인본주의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가치주의를 강조해, 가치 중립을 중시해. 가치주의를 중시한다. 가치 중립의 지향 얘기했잖아. 공공정책 연구 중시하네. 중시하죠. 사상적 기초에 현상학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자, 현상학 잠깐 보자. 두 장을 넘겨보자. 95페이지. 94페이지. 자, 현상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어요? 상호 주관성이라는 단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물상화 해석 중시했죠? 자, 그리고 행위 이론, 액션 띠오리 얘기해서 했어요. 했습니다. 오른쪽에 현상과 행태론 비교한 거 박스 나왔나? 나오죠. 그 비교한 거 숙제에서 가져가고 주관주의, 이쪽은 객관주의, 이쪽은 유명론, 실제론, 반실증주의, 실증주의, 자발론, 결정론 등등 얘기했어요. 알았습니까? 그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다시 원위치. 92페이지 맨 위에 행정학 전체성 위기를 거론했고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뭐야, 형님? 왈도론.
전문 직업주의 확립을 역설했다. 자, 그대로 보자. 왈더는 뭘 얘기했다? 전문 직업주의 확립이야. 그것도 숙제에서 가져가시고 관료제 정원을 낙관했다 그랬다. 낙관했다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좀 쉬었다가 수업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자.